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터미네이터와 AI처럼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영화들이 많죠. AI 시스템이 자각 능력을 갖게 될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 국무부에서 AI로 인해 인류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AI 개발 경쟁에 몰두하면서 안전과 보안을 등한시하고 있다. 첨단 AI 시스템이 무기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인간과 로봇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도 제때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주택 구입 자금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해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전공의 1,300여 명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시했는데요. 의사 면허가 정지되는 첫 사례까지 나왔다고요. 네, 이번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간부 2명에게 3개월 면허 정지를 최종 통지했습니다. 김태구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고요. 면허 정지는 4월 15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사전 통지를 받은 게 지난달 19일이에요. 그러니까 본 통지까지는 한 달이 걸린 셈이고, 그런데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의견 진술까지 다 마친 건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추가로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시 송달했는데요. 보통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로 발송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리 비우고 연락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공시 송달 방식을 택했다고 하고요. 이 공시 송달 효력은 통상적으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긴급한 사유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각각 오는 25일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정부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인 거고요. 서울대의 경우에는 어제부터 이 사직서 취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써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 아산, 삼성 서울, 서울 성모 이렇게 빅5 병원 의대 교수들이 모두 집단 사직에 동참을 하게 된 거고, 근데 또 지금 사실 이 단체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는 또 달라서 개별 의대에서도 또 사직 결의는 이어지는 중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간의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공고히 강조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어떤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자 혹은 1년 뒤에 이런 식으로 증원을 미루자라는 것에 대해서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또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지고 매년 이런 사회적 논란, 갈등이 반복되고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들 눈치를 보면서 마음을 졸여야 된다면 이게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방재승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환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 예, 그간에 이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게 국민이 이제 뭐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거였잖아요. 네. 이런 의미로 대국민 사과를 발표를 했는데 우선 환자들 또 아픈 가족과 이제 겨우 진료 받으러 온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를 하면서 우리 의사들이 희생한 부분만 생각을 했지 환자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소통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자성을 했고요. 동시에 전공의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했고 자신 또한 그런 환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진단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의사단체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기존 입장보다 훨씬 유한 제스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직서를 내는 걸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표를 낸다는 의미보다는 그 전에 해법을 좀 찾아달라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 카드를 써서 진심을 보여준 것이고 돌아와 달라는 호소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부 매체에서는 오전에 사과하고 오후에 사직서를 결정했다. 반나절 만에 다른 입장을 냈다. 이런 비판 어조도 있었는데 두 입장 다 진심이겠죠. 예. 사과도 진심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는 내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의대 교수들은 일단 투쟁 원인은 모두 정부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건국대 충주병원은 전국 대형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 환자들을 위한 정상 진료를 선언했는데요. 동료 의사들로부터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다고요. 네, 지금 가끔 이렇게 원장이라든가 지도부 입에서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게 단체도 여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의사 개별의 수위 높은 발언이 관리가 좀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앞서 건국대 충주병원이 전국 대형 병원 중에 처음으로 정상 진료를 선언하고 전문의들이 모두 현장을 지키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롱이 아니냐 할 정도의 그런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자신의 SNS에다가 건국대 충주병원 월급은 제대로 나오냐 무슨 미담 사례로 포장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어제 또 저희가 짚어봤지만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의사가 책무를 다해야 국가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도 의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둘 좀 용기 있게 나오는 소신 발언이 되레 동료들로부터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물가 안정을 강조했어요. 네, 오늘 윤 대통령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가 열려서 각 부처가 물가 대응 방향을 보고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 원인을 국제유가가 상승했다는 점, 또 지난달 산지 기상악화 때문에 농산물 공급이 줄어들었던 점, 지난해 과일 작황이 부진했던 점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15일에 이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으로 1,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도 예고를 했고요. 네.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품목에도 규모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최상목 부총리는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에 유류세 인하가 올 4월까지인데 그 4월 이후에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어쨌든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투입하기로 한 건데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사과 배가 특히나 너무 비싸잖아요. 안 비싼 게 없긴 하지만 사과 배는 정말 무서워서 못 사 먹겠다 하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니까 정부의 방향은 이겁니다. 사과와 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하는 과일 쪽에 대해서 할당 관세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더 무제한으로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체리, 키위, 망고스틴 이렇게 해서 5종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미 인하 품목 24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5종이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을 해서 마진 없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과 배 가격도 잡으면서 또 사실은 사과 배 대신에
바나나 드세요, 체리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대체품으로 눈길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사과 배 자체의 가격은 당분간 잡기 어려워 보이는 게 두 개 다 지난해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기상이변까지 겹치면서 출하량 자체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이미 수입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생산 비용이 오르고 또 뭐 작황이 좋지 않아서 바나나, 오렌지 이런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사과가 된 상황에서 사과 수입이 막혀 있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충해가 한번 유입되면 치명적이라서 검역 때문에 정부가 선택 수입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요. 근데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편으로 청선 표심 눈치를 본다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사과 농가가 경북 지역에 밀집돼 있는데 대표적인 보수 진영 텃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 수입을 결정을 했다가는 지역 농민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초대형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정부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사과 시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과 만났다고요? 네, 지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내일까지 열리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참석을 위해 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넉 달 만에 다시 한국 방문했는데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을 강조했고요. 윤 대통령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강조를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네. 또 대만 디지털 장관도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화상으로 참석을 했는데 중국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아무래도 중국은 이제 대만이 어떤 국가의 자격으로 무언가에 참석을 한다는 것에 심기를 불편해하는 건데 안 그래도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런 중국 반발을 고려해서 이 대만 장관 연설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화상 연설을 하는 형식을 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중국 반응이 나온 게 대변인 브리핑을 냈습니다. 이번 회의에 대해서 3저 정상회의다. 세계가 낮다. 이건데 여론의 관심도 국제적 영향력도 낮고 참석률도 낮은 3저 정상회의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고요. 글로벌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그런 급급한 한국에다가 미국이 마치 그렇게 어떤 상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미국은 비용과 부담을 분담할 수 있다. 미국이 말하는 규칙에 의한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절반가량은 입장 자격조차 없이 권리가 말살됐다. 이렇게 맹렬히 비난을 했고요. 그러면서 역시나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중국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대만 독립을 종용, 지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안에 겨냥한 걸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의 사격 훈련을 지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훈련 목적은 일제 사격을 통해서 실전 능력을 확증하고 동원 태세를 검열, 제고하는 것이라고 그 조선중앙통신이 설명을 했는데 이 사격 후에는 목표로 설정된 고도에서 공중 폭발 모의 시험이 진행됐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줄곧 이 초대형 방사포 무기 체계에다가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핵탄두를 공중에서 터뜨려서 살상력을 높인다는 거죠.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그 무인도 알섬으로 보이는 목표물을 때리는 장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을 향한 위협 발언도 나왔는데 김정은이 언제라도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시험 사격이라는 표현 대신에 사격 훈련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실전 배치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태가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듯한 모습이에요. 네, 서로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주고받는 모습인데 이 대통령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공수처가 아니다. 반박에 나선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대통령실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재반박을 한 건데
각자의 입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수처에는 출국 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국을 뭐 허락하고 자시고 할 게 없고, 심지어 법무부에는 출국 금지를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라는 게 공수처 입장이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종섭 대사가 언제든지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했고, 그랬더니 공수처가 다음 조사 기일 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수처가 사실상 출국을 허락한 게 아니냐라고 대통령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소환 조사해라, 귀국하게 해라 이건데, 뭐 공수처는 사실 여건도 있고 그 수사 여건도 있고 일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 부르라는 건 무리인데다가 공수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던 대통령실 기존 입장과도 배치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아직 이 해당 수사가 뭐 포렌식 조사라든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이종섭 대사가 한국에 또 회의 참석할 때 잠시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또 수사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종섭 주 호주 대사와 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거치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확연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정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네. 있는데, 이 두 사람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논란에 여당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고, 선대위에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도 자진 사퇴 또 즉각 귀국을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요지부동입니다. 심지어 황상무 수석이 자진 사퇴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걸 사실과 다르다고 대통령실이 정정하기까지 했어요. 대통령실은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앞서 방금 그 전에 본 것처럼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일이라도 불러라 이런 반응이잖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도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입장은 그대로 간다라고 다시 말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은 이거죠. 이종섭 장관은 대사는 즉각 귀국을 해야 되고, 황상무 수석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발언이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대통령실과 상당히 배치되는 네. 입장입니다. 일전에 있던 윤한 갈등과 상당히 닮아 보이는데, 우선 뭐 더 큰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경계하는 분위기고요. 여당 부담을 덜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 모아집니다. 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의 출근길 문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요? 네, 이런 당정 갈등을 의식을 한 건지 매일같이 해오던 기자들과의 문답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또 발언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측은 이 도어 스태핑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선대위 체제로 가는데 여기서 다 말하면 할 말이 없어서 앞으로 안 할 것 같다. 선대위가 비상체제로 보기 때문에 매일 하진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출근길 문답을 통해서 활발히 소통하려고 했던 걸 고려를 해본다면 어떻게 외부적으로 대통령실과 부딪히는 모습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민주당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칼럼으로 논란이 됐던 이 양문석 후보의 공천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일단 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당 내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을 비하했다거나 어떤 직업군을 비하했다거나 이런 것과는 또 다르게 네. 발언 대상이 전직 대통령, 정치인이다 보니까 기존의 사례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살아계셨으면 한번 오락해라. 그런 정도로 끝냈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좀 시각이 엇갈린다. 이런 건데, 하지만 친노계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고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발언은 그 빈도와 말의 수위, 내용의 문제에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로 벗어난 것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도 공천 재고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계파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고요. 한편 노무현 재단 측은 이날 어제
양 후보가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하고 사과를 했죠. 네. 그렇게 사과 의사를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이번 논란을 매듭 짓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 시간 경부고속도로에 발생한 화물차 사고는 처리 완료됐습니다. 5시간 만에 통행이 재개되면서 지금은 서울 방향 신갈에서 죽전 휴게소 부근 정체만 조금 남아있고요. 이후 흐름이 좋다가 양재부터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은 신갈과 동탄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지나서 오산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날이 흐려서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쪽 토평에서 상일까지 밀리고요. 성남 부근 승용차 사고 나서 성남 요금소부터 정체입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은 계양부터 송내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비봉 부근 1차로에 낙하물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또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호정 1교 부근 화물차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또 지나서 차량터널 일대로 6km가량 교통량이 많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속도 더디고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도 AI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로봇이라고요. 네, 요즘에 솔직히 IT에서 AI 얘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모든 게 AI라고 하고 관련 이슈가 쏟아지는데 네. 이제 AI 기술이 로봇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피규어원이라고 하는 로봇이 이제 아주 뜨겁게 온라인을 달궜어요. 네. 왜 그랬냐면 얘가 일단은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팔을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로봇을 움직일 때 말로 명령을 해요. 근데 말로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명령합니다. 실제 데모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로봇 팔 앞에 식탁이 있어요. 싱크대가 있죠. 싱크대에 뭐 사과도 있고 접시도 있고 쓰레기통도 막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로봇한테 나한테 먹을 것 좀 줄래?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쫙 보더니 사과를 딱 집어가지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사람이 너 왜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나한테 줬는지 너가 청소하면서 설명해봐 이렇게 시켜요. 네. 그랬더니 로봇이 지금 봤을 때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사과밖에 없어서 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접시를 막 치우는 거예요. 오. 그거를 본 상태에서 사람이 그래? 근데 너가 지금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으로 너가 해야 될 게 뭘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얘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접시를 건조기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너랑 나랑 지금 대화를 했는데 너가 판단할 때 네가 지금 대화를 잘한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제가 평가할 때는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이런 것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이 그래 잘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사과를 보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니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뭔가 로봇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뭐 우리가 무슨 조종기가 있거나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로 하는데 그것도 뭐 사과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야 여기 있는 거 좀 먹을 것 좀 줘봐 이랬더니 지가 먹을 거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확정을 하고 로봇에서 이제 알아서 팔로 갖다 주면서 그 다음을 할 것도 하는데 또 재밌는 게 무슨 어머님 하시듯이 청소하면서 이거 먹을 거 이것밖에 없어서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해하는 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남편보다 이 멀티태스킹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떻게 로봇이 사람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 로봇 자체는요, 이제 그 테슬라랑 그 다음에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 출신인 엔지니어들이 2022년에 설립한 피규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피규어원이라는 로봇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로봇 자체가 170cm 정도의 60kg 정도니까 일반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도 어느 정도 단순한 동작이지만
짐을 옮겨서 실제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상당히 놀라움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람들이 더 놀란 게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어떻게 했느냐? 실은 이 오픈 AI,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있지 않습니까? 그 오픈 AI랑 이 피규어원이 2월부터 지금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챗GPT에서 말 잘하는 게 로봇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놀라운 거는 협업 2주를 했는데 2주 만에 나온 결과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는 챗GPT가 로봇에 딱 들어오고 나서 2주가 지났더니 로봇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로봇이 그 말에 의거해서 행동도 하기 시작하는, 그 결국에는 일종의 이거 이 로봇에게 일종의 뇌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 비슷한 게 이 지난해에 구글에서도 로봇 팔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팔만 있는 거예요. RT2라는 건데 로봇 팔인데 요게 이제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뭘 할 수 있냐면 얘한테 예를 들면은 폭스바겐 장난감 자동차를 독일 국기 옆에 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독일 국기가 뭔지도 안 알려주고 장난감 자동차가 뭔지도 안 알려줬는데 구글의 검색 엔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 검색 엔진에서 얘가 바로 연결을 해서 검색을 해서 이게 자동차구나, 이게 국기구나라는 걸 인지한 다음에 그 팔이 장난감 자동차를 국기 앞에 두는 이런 복잡한 명령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 모델, 대화형 언어 모델이 단순히 서비스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로봇, 특히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갔더니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기술에서 진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느 정도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말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단순히 예전에는 이 로봇을 명령을 딱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팔을 움직여라라고 하면 왼쪽이라고 하면 왼쪽에 대한 명령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약간의 뭐 45도 각도로 움직이려면 또 그것도 프로그래밍을 따로 해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의 제일 놀라운 점은 우리가 얘한테 얘기를 안 해도 대충 알아먹거나 대충 움직임이 되잖아요. 비슷하게 얘도 그냥 아까처럼 뭐 팔에 있는 근처를 집어봐라는 것에 대해서 언어적인 이해가 되니까 그 언어적인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놀라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 테슬라가 최근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놀라운 모습을 좀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이 테슬라의 로봇이 이름이 옵티머스거든요. 근데 옵티머스가 빨래를 갭니다. 그러니까 이 빨래를 개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귀찮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맞아요. 빨래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빨래를 개게 됐는지가 중요해요. 얘가 빨래를 갠 게 빨래를 개라고 프로그래밍을 시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빨래를 개는 장면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떤 공장에서 공법을 해요. 혹은 요가 동작을 해요. 그런 걸 얘가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카메라인데 얘로 치면 로봇의 눈이겠죠. 눈에 카메라가 달려 있을 거잖아요. 그 카메라로 계속 보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들을 인식한 다음에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놀라운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게 되는 게 일론 머스크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봇의 그 뇌는요. 실은 테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그 뇌랑 그 하나의 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그 시각적 데이터가 이 로봇의 뇌에 같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에다가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도 얘가 바로바로 조금씩 학습을 해서 흉내를 내기 시작하니까 얘가 2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2년 안에 아까처럼 아주 천천히지만 빨래도 개고 또 스쿼트 동작도 하고 심지어 뭐 요가 자세도 하고 이런 정도의 로봇이 지금 발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또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아마존은 이미 수많은 물건을 이 창고에서 운영할 거잖아요. 그 창고에서 물류센터에 사람 형태의 로봇을 이미 테스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18kg 정도의 무게의 박스 같은 거를 로봇이 들고 조금 천천히지만 움직여서 물류 창고에 구석구석을 갖다 놓는 수준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나사, 그러니까 우리가 미 한국 우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생각해 보면 우주에 사람이 그냥 나갔을 때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이 로봇이 이제 사람 대신에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 대신에 뭔가 달이나 이런 데서 착륙해서 짐을 나를 수 있는 이런 형태들까지 좀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사람 같은 로봇 시장이 2027년에는 이게 지금 2022년에 이게 16억 2천만 달러 수준의 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27년이 되면 173억 달러,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 증가할 거고 2032년에는 286억 달러, 그러니까는 2022년에 대비해서 거의 20배 정도의 규모로 성장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네. 이제 로봇이 학습하는 과정 자체도 네. 사람이 어릴 때 왜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과정을 똑같이 닮아간다고 하니까 네. 조금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이 별게 없습니다. 정말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 보면서 하면서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엄마라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사람이 야 너 엄마라고 한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룰만 알려주면 얘가 이제 인지를 하는 게 지금의 AI의 로봇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기술이 진화할수록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은 또 많아질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여성 기자의 신체 일부를 만져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요? 네, 이게 또 유튜브에서 상당히 화제였는데요. 네. 실제 이제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남성형 로봇이에요. 근데 남성형 로봇이 이 여성의 그 여자 이 앵커분의 뒤에 서 있었거든요. 뒤에 서 있는데 막 이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이 로봇이 대단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로봇의 팔이 여성의 뒷부분을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그게 생방 뉴스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놀라서 딱 손으로 제지하는 단호한 동작을 보이고 이 여성 기자가 로봇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이슈가 되니까 일주일 만에 이제 영상이 120만 조회수도 나왔고 이거 결국에는 이거 뭐냐 이거 로봇 분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얘기들까지 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봇 제작사 측의 답변이 좀 더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예상을 벗어난 행동을 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랬더니 로봇이 지금 완전히 자율적이고 통제 없이 작동한 거라서 오히려 로봇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너무 근처에 오니까 이걸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든 데들도 이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러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른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래서 블랙박스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얘가 행동을 했는데 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못하지만 얘는 그냥 지금까지 만든 모든 행동 데이터와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라는 정도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네, AI가 머지않은 미래 인류를 멸종시킬 수준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건데 이른바 요즘에 나오는 이 AI를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디서든 쓰는 제너럴한 이제 인공지능이다. 근데 이게 지금처럼 발전되면 세계 안보를 불안하게 할 잠재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AI 무기 경쟁과 분쟁, 대량 살상 무기급의 치명적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얘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기업들은 지금 기술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아주 이 딥러닝과 AI 대부로 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규제 안 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자율적으로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로봇 무기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무서운 경고를 하시기도 했죠.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소아진료, 분만, 중증 응급수술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합니다. 이와 함께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힘든 과제를 진행해 오다가 일의 한 단계를 마무리했을 때 성취감과 더불어서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이렇게 일의 한 단계를 끝내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일단락과 일단락 중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발음일까요? 이때는 일단락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락이란 말에서 단락은 일이 어느 정도 다 된 끝을 의미하고요. 단락을 짓다, 단락을 맺다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 글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처럼 긴 글을 내용에 따라 나눌 때 하나하나의 짧은 이야기 토막을 가리키는 말로 단락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과 단락으로 나누면 일단락이 되지만 일단과 락으로 나누면 일단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독립성이 있는 이음절 한자어가 니은 받침으로 끝나고 그 뒤에 리을로 시작된 이름절 전미사가 결합할 때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량이란 말은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명사 생산과 그 뒤에 리을로 시작하는 전미사 량이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생살량이 아니라 생산량으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일단락의 경우는 일과 단락의 경기가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락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영향을 주던 비구름이 점차 동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은 강원도와 충청도,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밤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대부분 지역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 기온이 낮은 곳은 눈으로 내리면서 강원 산지에는 5에서 15cm, 북부 산지에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전망이고요. 경북 북동 산지와 강원 내륙은 2에서 8cm, 강원 동해안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도 1에서 5cm 정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경기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차츰 그 밖의 해안 지역으로 강풍특보가 확대되겠고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11도, 강릉 13도, 광주, 부산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협 비대위가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등 1,300여 명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시했습니다. 총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중앙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주 호주대사 부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인 대통령 게이트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탄의 공중폭발 모의 시험을 지도한 데 대해 정부가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52%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경부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인근 서울 방면 도로에서 이 화물차와 덤프트럭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서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고요? 오늘 오전 6시쯤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서울 방면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5톤 화물 차량과 20여 톤 덤프트럭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 차량을 몰던 A씨는 중상을 입고 덤프트럭을 몰던 B씨는 경상을 입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차량들은 각각 도로 위에 전도됐고 덤프트럭에 실려있던 모래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현장은 전체 차로 중 1차로에서 4차로의 차량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아까 오전 6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근 시간과 겹치면서 사고 지점 인근에서 긴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굴착기와 크레인까지 동원하면서 수습 작업을 벌였는데 다행히 5시간 만에 통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네. 또 어제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가 연이어 고장나면서 이 퇴근길 시민들이 또 불편을 겪었는데요. 유독 최근 들어서 열차 고장이 잦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호선 도봉역과 도봉산역에서 열차 고장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1호선 광운대에서 연천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아침 첫 차부터 열차 운행은 지연 없이 이루어졌고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각종 고장으로 인한 지하철 운행 중단 지연이 증가하면서 출퇴근길 대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하철이 5분 이상 지연되면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한 건수
교수는 2021년보다도 무려 40%나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서울, 경기, 인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지연 안내 역시 26%나 증가했습니다. 단전으로 운행이 중단,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장비를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양대 철도전기융합학과 교수는 자체 동력이 없는 지하철은 선로를 달리면서 지붕 위에 달린 전차선을 통해서 전기를 받는데 오랜 기간 달리면 스파크가 발생하고 접촉 장애가 생긴다고 하면서 유지 보수 기간과 인력을 늘려서 노후화된 지하철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남성의 집에서 남성의 전 부인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네,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파트 뒤로는 한 남성이 날카로운 흉기를 든 채 유유히 지나갑니다. 알고 보니 아파트에 사는 남성은 오전 7시 20분쯤 아파트 경비원의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겁니다. 60대 경비원 B 씨는 흉기에 얼굴과 손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비원은 이른 아침 주민에게 커피 한 잔 마시라고 하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후에 갑자기 그 주민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네. 그렇게 이 남성을 추적하던 와중에 더 충격을 준 건 이 남성의 주거지에서 전 부인인 60대 여성 C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도주 6시간 만에 경기 고양의 한 모텔에서 피의자인 7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전 부인을 살해한 뒤에 경비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최근 현직 경찰에 잇따른 비위에 경찰청이 특별 경보 발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경찰관이 음주 후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대대적 감찰을 통해서 비위 대상자는 물론이고요. 지휘관까지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8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장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전날 오전 3시쯤 영등포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시민과 시비가 붙어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7일에도 강동경찰서의 한 지구대 순경이 경기 선남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에도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가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됐고 같은 날 6일에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의 한 경장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경찰청은 비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예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전혀 예방 차원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요. 그래서 경찰청 차장은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의료인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시기에 경찰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 만약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면 비위 행위자뿐 아니라 1차 책임자와 지휘관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22일 날입니다. 지휘부들이 경찰대학에서 예정되어 있는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 워크숍을 통해서 경찰관들의 비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논의할 방침이고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상권이 활기를 잃었다는 얘기 꾸준히 나왔는데요. 요즘 홍대 앞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해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홍대 정문부터 홍대 걷고 싶은 거리까지 150m 길이 있는 상가 다수는 비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홍대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트레드를 이끌던 대학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위기설이 휩쓰였던 이화여대, 신촌은 고사 직전이고 홍익대, 고려대, 건국대 일대도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 원인 치솟는 임대료 탓이 큽니다. 하지만 신형 대형 상권의 부상과 대학가 특유의 개성을 잃는 것도 소비자가 외면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해 4분기를 보면요.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5.8%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신촌과 이대 지역은 여기에 비해서 무려 3배에 육박합니다. 18% 정도입니다. 홍대, 합정, 일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여전히 서울 평균보다 높고요. 위기감은 다른 대학 상권으로도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 분석을 해봤는데요. 침체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010년대 들어서 연남동처럼 기존 상권 주변에 신흥 소비처가 생기면서 유입 인구가 줄었고요. 두 번째로는 2011년 사드 사태 이후 떠난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고 있죠. 세 번째로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소한 대학생 수요 역시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수요 흐름을 읽지 못한 탁상 행정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11년 전에 이대 앞을 쇼핑 관광 권역으로 지정하면서 의료와 미용 중심 거리로 육성하기로 했는데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대학생 소비자를 견인할 카페나 음식점은 둘째치고 오프라인 의료 수요까지 줄었습니다. 악재는 계속 쌓이고 오른 임대료는 요지부동이니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상인들을 머무르게 할 뾰족한 해법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형 쇼핑몰로 대변되는 특정 상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위기 극복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스포츠 소식인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 고척돔에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립니다. 안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요. 네, 오타니 등 야구 스타를 직관하기 위해서 구름 관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는 100만 원 이상 웃돈을 매긴 안표 수십 장이 팔리고 있습니다. 에이다저스 더그아웃과 인접한 내일 경기의 1층 테이블석은 정가의 무려 5배가 넘는 4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주최 측이 안표 거래를 막기 위해서 1인당 2장 구매 제한과 현장 신분증 대조 절차를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역부족인 게 안표 상인들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겠죠. 대표적인 꼼수는 이른바 아이디 옮기기인데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이디를 중개업자에게 넘기면 중개업자가 판매자의 티켓을 취소한 뒤에 재빨리 표를 낚아채는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이렇게 안표가 기승을 부리자 국회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긴 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장권을 구입하고 그걸 재판매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법은 공교롭게도 서울 시리즈가 마무리되고 난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특히 오타니 쇼헤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뜨겁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20일과 21일 고척돔에서 펼쳐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올해 MLB 정규 시즌 개막 2연전에 함께 앞서서 17일 키움 히어로즈, 18일 팀 코리아를 상대로 스페셜 게임을 치렀습니다. 이틀 연속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성에 걸맞지 않게 5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현재 오타니 선수가 정해진 훈련 시간에 그라운드에 나타나지 않고 실내 타격 훈련만 진행한 것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명타자로만 나서기에 굳이 그라운드에서 수비 훈련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취재진이 경기 개시 직전까지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요. 현재까지 스페셜 게임에서 그의 시원한 한 방을 기대했던 팬들로서는 현재까지는 아쉬움이 클 법한데요. 오타니 선수가 20일 정규 시즌 개막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다음은 5살의 어머니를 찾겠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된 후 미국으로 입양됐던 한인이 40년 만에 친가족과 상봉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기적 같은 소식입니다. 재회는 박 씨가 지난 1984년 5살 때 엄마를 찾겠다면서 집을 나갔다가 실종된 지 40년 만입니다. 사남매는 1980년 경남 김해의 친척집에 잠시 맡겨졌는데 남매들은 직접 엄마를 찾아가야겠다라고 하고 친척집을 나왔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이후 박 씨는 미국으로 입양이 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을 찾고 싶던 박 씨는 2001년 모국 땅을 밟고 입양기관을 찾아갔지만 당시 입양기관에서는 박 씨의 가족을 찾을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갔던 박 씨는 12년
2년 전 재입국해서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남기게 됩니다. 당시에도 잃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박 씨는 2016년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21년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박 씨의 친형 박진수 씨는 실종된 동생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서 실종 신고를 하고 어머니의 유전자를 함께 등록했습니다. 2022년 8월 박 씨가 이 씨의 친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박 씨의 미국 내 과거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 시카고주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의 협조를 거치면서 박 씨의 주소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거치면서 박 씨는 어머니와 친형을 드디어 찾게 됐습니다. 당장 국내로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박 씨는 가족들 얼굴이라도 먼저 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서 어머니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화상으로 먼저 얼굴을 보게 됐고요. 무연고 해외 입양자인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해서 가족을 찾은 사례가 이번이 5번째입니다. 2020년부터 재외 공간 34곳을 통해서 해외 입양 한국인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한국의 실종자 가족과 대조하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정말 어렵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냐,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은데요. 최근 제가 상담한 분의 경우 30대 후반에 결혼해서 40대를 맞이한 맞벌이 부부였어요. 이분들은 아직 아이가 없다 보니 부부 모임도 많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모임이 많은데 이런 모임에 가면 꼭 돈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결혼 전에는 이루고자 하는 꿈 이야기, 여행 이야기, 뭐 다이어트 이야기 등 이야기 주제가 다양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만나면 돈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그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게 주택에 관련된 이야기죠. 얼마를 주고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얼마를 주고 분양을 했는데 최고가를 얼마를 찍었다가 지금은 얼마가 되었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얼마가 되었던 집이라도 자가가 있다 보니까 자가 없는 입장에서는 이질감도 느끼고 조급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고객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친구 남편이 주식 등에 투자를 해서 1억 정도 벌어서 명품백도 샀다는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바꿨다는 친구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사연자처럼 맞벌이로 열심히 일하면서 언젠가는 서울에 우리 집 꼭 마련하자며 남편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고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내 집 마련은 하고 싶지만 어떻게 자금을 모으고 불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일단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뭐 최근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뭐 비트코인이 상승세다 보니까 이런 부장에 투자해가지고 좀 돈을 불리면 내 집 마련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1년 전 대비해서 보면 3배가량 뛰어서 1억 원을 돌파했는데,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뭐 주식이나 부동산 아니면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어서 본인도 빨리 돈을 벌고 싶다고 뭐 좋은 게 없냐라는 질문을 제게 많이 합니다. 재미있는 건 코로나 이전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주를 이루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언론 매체에도 매일 보도됐었잖아요. 네. 그렇게 주를 이뤘습니다. 당연히 최근에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대뜸 누구는 얼마를 벌었는데 투자를 얼마를 해서 좀 전처럼 뭐 명품 백을 샀다든지 자동차를 샀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보통 투자라는 걸 하기 위해서 투자의 본질에 존재하는 위험성 때문에 매월 일정 비율의 금액을 투자를 한다든지 비상금 내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무 목표 중 중장기의 목표를 안정적인 상품과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나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비트코인 강풍이 불고 있죠. 저도 최근에 봤던 글인데요.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뭐 몇 억이 올랐다. 이 돈으로 압구정 아파트를 사러 갈 것이다. 이런 글들을 봤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부동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워낙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 열심히 모아서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흘러가거나 최근에는 긴 세월이 흘러간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돈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대출을 받아서 분양이나 매입이나 대출 대신 전세를 낀 갭 투자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식시장에서 신용거래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에 가지 않고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용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투자한 자산이 뛴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자칫 신용거래의 주식이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네. 결국에는 내가 손에도 못 잡아본 돈을 허공에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이 돈을 버니까 나도 막연하게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얼마의 기간 동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고 이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몇 년 동안 미친 듯이 오른 부동산 시장 또 코로나 사태로 크게 하락했던 주가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비트코인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늘 모르고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꺾였잖아요. 지금 꺾인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불안 요소가 내재된 투자 상품을 대출까지 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재테크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없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죠. 제가 앞서 언급한 사례자 부부 역시도 간접 투자도 한번 또 투자 경험이 없는 안전 추경의 부부였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등한하게 불안감을 계속 느낄 수도 있고요. 네. 물론 물론 무조건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접 투자부터 경험을 쌓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나는 꼭 직접 투자를 해야 되겠다면 소액으로 조금씩 그 비율을 늘려가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례자 부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초기 때 지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하고 어떤 큰 재무 목표보다는 그냥 막연히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저축만 열심히 재테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또 저축을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저축은 어찌 보면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가지 단서 조각이 붙죠.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이런 부분만 해결한다면 저축만으로도 충분히 재테크는 됩니다. 물론 저축 금액인 저축의 양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 양이 아이 낳고 교육시키고 집 사고 자꾸 양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목표에 맞는 정확한 분배도 함께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막연한 재무 목표는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전략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저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최저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물가도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 목표가 좀 명확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객들을 만나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들이 5년이나 10년 안에 아니면 7년 안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지역에
얼마의 자금을 가지고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든지 네. 아니면 일반적인 매매를 할 건지 분양권을 통한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대출을 얼마 정도까지만 받아서 주택을 구입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부터 세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목적의 목돈 만들기 또한 그 목돈의 사용도도 필요하고 그냥의 목돈이 아닌 1,000만 원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데 네. 작은 돈이야 처음에 무조건 아껴서 준비할 수 있지만 조금씩 금액이 쌓이다 보면 불려야 되는 자금들도 생기고 또한 거치식 자금에 맞는 성격의 포트폴리오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도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계획을 세웠다면 어떻게 준비할지가 또 중요하겠죠. 자꾸 하는 말이지만 지출연금을 통해서 조금씩 줄이고 재무 목적별 분배가 필요한데 네. 이런 분배를 통해서 세로저축이 아닌 가로저축의 형태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빨리 돈을 모으고 싶다고 과도하게 지출을 줄이면 향후 지출 통제가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 소비 통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꼭 다이어트의 요요 현상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살을 뺄 때 운동량을 늘리고 밥량을 조금씩 줄이잖아요. 줄이기 또한 줄이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로 저축이 아닌 가로 저축 형태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일단 세로 저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저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로 저축은 간단하게 필요한 자금을 그때 목표 대비 모으는 방식인데요. 바로 다음에 벌어질 재무적 이벤트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떠한 목적 자금을 모을 때 집중적으로 빨리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빨리 모았기 때문에 빨리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돈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있는 투자 상품으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의 상품으로 준비하는 방식을 띠고 있고요. 보통은 여행자금, 결혼자금, 뭐 자동차 구입 등과 같은 목표를 두는 싱글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여행자금을 세로 저축의 형태로 준비를 한다면 적금이나 예금으로 돈을 다 끌어모아서 여행자금을 만들죠. 네. 그리고 나서 돈을 써요. 그래서 다시 리셋이 되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자금이 다 써졌으니까 또다시 돈을 모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주택자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벌써 제가 얘기하는 동안 숨이 꽉 막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재무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아이가 자라면 가족의 지출 또한 높아지기에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벼락치기 공부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원장님이 추천하는 가로 저축은 어떤 방식이에요? 우리 재무적 이벤트인 결혼, 출산, 자녀교육, 주택 마련, 노후자금 등의 여러 가지 재무 이벤트를 동시에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봐도 눈앞의 단기 이벤트와 미래의 중장기 이벤트를 여러 저축 계획을 동시에 수립한 후 자금을 목적별로 분산하여 동시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저축 금액을 분산해서 저축하기 때문에 돈의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는 게 제일 장점이고요. 목적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시에는 저축보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 상품에 네. 투자를 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복리와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면 세로 저축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게 가로저축의 최대 장점이지만 무조건 가로저축만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립을 한 사회초년생의 가계부를 봤더니 월세 지출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으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세에서 벗어나는 게 그런 사회초년생이 누수되는 돈 없이 건강하게 재정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세로 저축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와 중장기 자금을 분산해서 안정 성향의 저축 상품과 수익 성향의 투자 상품을 우리가 김치 담글 때 양념 막 섞잖아요. 네. 이렇게 세로 저축과 가로 저축을 잘 섞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빨리 돈을 모아야 되는 게 있다면 세로 저축의 형태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서 돈을 모으고 그다음에 주택자금이나 노후자금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로저축의
형태로 분배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투자 상품으로는 어떤 걸 추천하세요?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이후의 재무 상황도 봐야 하기 때문에 투자 상품은 ETF 상품과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QQ 상품을 추천했었고 세제 혜택을 위해서 ISA 계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ISA 계좌는 계좌 하나로 ETF, 채권,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종합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네. 모든 통장 계좌의 수익이 발생 시 공식적으로 붙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드는 게 비과세 상품이고 두 번째가 저율과세인 세금 우대 상품, 마지막에 일반 상품인데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연봉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 서민형 ISA는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ISA는 3년까지 유지해야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분배를 하고 나서 적립을 하면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어떤 준비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래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화이트의 네모의 꿈. 화이트의 네모의 꿈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5944님,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분배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1억 모으기를 성공했다고 하면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첫 번째는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율을 나눠야 되는데요. 네. 투자 경험에 따라서 50%라는 이제 중간선을 정해놓고 내가 투자 경험이 조금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 비율을 조금 높여가지고 네. 투자자산에 투자를 하는 형태로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이에 따라서 다가오는 재무 목표라 그러죠. 네. 재무 목표별 사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고 있다면 교육자금이라든지 아이 대학자금 그리고 주택 마련 또는 주택의 확장 등의 자금들에 대한 분배를 하고 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4333님, 딸 아이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출액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네. 부동산이 이렇게 삼각형을 전 보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는 시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떨어지는 시점이 있고 네. 다시 또 올라가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현재 상황이 부동산이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가는 시점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볼까요?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아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아이에게 들어갈 돈들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출을 받고 그래도 아이의 교육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선까지 대출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대출의 마지노선은 60% 주택가격 60%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60%요?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지금 이 부동산이 산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이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보세요? 계속 내려가는 시점이라고 보세요?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턱 밑 쪽으로. 네. 그다음에 4456님 결혼 1년차 신혼입니다. 현재 자가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요. 청약은 아직 꾸준히 넣고 있습니다. 계속 넣는 게 맞을까요? 하셨어요. 그 자가 아파트에서 평생 살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청약통장은 평생 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함부로 막 없애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잔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게임 아직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보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를 또 준비해 오셨나요? 예, 우리가 게임, 이제 오락실 얘기 게임을 하면 주로 생각하는 게 스틱과 버튼이에요. 네.
왼손에 스틱을 잡고 오른손으로 버튼을 누른다는데 요즘 오락실에 가보면 이런 스틱형 게임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요새는 체험형 게임이라고 하죠. 뭐 농구공을 던진다던가 뭔가 뽑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네. 뭐 북을 치고 이런 굉장히 좀 다채로운 컨트롤을 보여주는 게임들이 많은데 네.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게임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임이 하나 있죠. 이른바 리듬 게임, 댄스 게임이라고 부르는 뭐 DDR 혹은 네. 펌프라고 불리는 그 게임인데 오늘은 그 댄스 리듬 게임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어떡해요. 제가 좀 밟아본 여잔데 기억이 나는데요. 아, 밟아보셨군요. 네, 댄스 리듬 게임, 그러니까 펌프나 DDR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체로 이제 2000년대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히트를 했던 게임들인데 네. 좀 밟아보셨다고 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 수준이셨을까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오락실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학창 시절에 저희 이모가 예. 오락실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 펌프 무한 연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수준급의 실력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 노력에 비해서 재능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게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아쉬웠던 게 이 1999년쯤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해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못 밟아보고 이제 2년을 보내서 네. 매우 아쉬웠던 기억인데요. 2000년대를 뒤흔들었던 이 댄스 게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한번 꼭 다뤄봤으면 좋겠은 아이템입니다. 네, 펌프나 DDR 같은 게임들이 언제 처음 등장한 거예요? 예, 대체로 이제 2000년대라고 네. 봐야죠. 한국에서는. 그런데 사실 리듬 게임이라는 장르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또 역사가 나름 깊습니다. 네. 왜냐하면 리듬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템포에 맞춰서 버튼을 정확히 누르면 성공이다라는 건 사실 옛날 오락실 게임에도 있었습니다. 잘 보면 뭐 갤러그 같이 뭔가를 총알로 맞춘다는 게임도 적들이 굉장히 리듬에 맞춰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공격 버튼을 누르는 것도 어느 정도 리듬에 맞추는 형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리듬 자체는 이 디지털 게임과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리듬이란 걸 어떤 그런 공격 방어가 아니라 리듬 자체로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대략 한 1980년대부터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1983년에 멜로디 블래스터라는 게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리듬 게임들 있죠. 기준선이 하나가 있고 뭔가 음표가 내려올 때 정확하게 걸릴 때 누른다라는 네. 개념이 이때 처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리듬 게임이란 이름을 달고 출시되는 게임은 한참 뒤에 1996년에 일본에서 파라파 더 래퍼라는 게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 게임도 컨셉이 굉장히 재밌어요. 강아지가 래퍼입니다. 그래서 랩을 하는데 랩은 또 박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가 랩하는 걸 내가 버튼을 누르면서 맞춰주는 형태의 게임이 1996년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게임을 해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네. 국내에는 거의 수입이 되지 않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듬 게임의 열풍을 만들어낸 건 1998년에 출시된 댄스 레볼루션, 이른바 DDR이라고 불리는 기계입니다. 네. 여기부터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나도 그거 알아 라고 하실 거예요. 네. 이게 출시는 1998년에 됐지만 한국에 도입된 건 거의 1999년 초반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히트를 전 세계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게임을 제목을 몰라도 그 멜로디가 있어요. 아이아이야 하는 그 멜로디를 얘기하시면 다 그 게임. 그럼요. 예, 그걸 정확히 아시는데 어느 정도 히트했냐면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이 스웨덴의 디스코 그룹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한 곡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한국 가요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아서 라이브를 한 적도 있었고 아무도 모르는 그룹인데 노래를 불러보니까 그 노래라고 전 국민이 알았던 정도로 이렇게 게임의 대중문화화를 이뤄낸 굉장히 공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에서 리듬 게임은 언제 시작됐고 언제가 전성기였냐? 그러면 이제 2000년대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시에 펌프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이 펌프에 수록된 음악이 그 음악 차트 상위권에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잭스키스의 컴백 같은 노래는 뭐 워낙 또 유명해가기도 했지만 이 펌프를 통해서 떴던 노래 중에 이제 노바소닉의
그 또 다른 진심 네. 웃기지 마라 하는 네. 이 노래는 정말로 펌프 때문에 떴습니다. 실제로 밴드가 우리는 이 게임 때문에 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음에도 유명해졌던 노래 중에는 그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노래가 있었죠. 보통은 펌프 이제 끝판곡으로 많이 어려워요. 불렸는데 고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만은 이 노래는 원곡이 이제 베토벤 소나타 8번 비창 3악장을 변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베토벤 곡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요즘은 클래식 공연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이거 펌프 그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히트를 쳤는데 네. 이런 히트가 되게 재밌게도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닌 게 뜻밖의 남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댄스 레볼루션은 이제 해외 게임사가 만들었지만 펌프는 수록된 곡이 다 한국 곡인 것처럼 이제 국산 게임이에요. 근데 이 펌프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남미 쪽으로 수출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키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처음엔 오락실로 번졌다가 어디서 크게 히트를 치게 되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네에 있는 에어로빅 교실 같은 생활체육 공간 있죠. 거기서 강사 한 분이 나오시고 그 펌프 발판이 있습니다. 휴대용. 그거를 뭐 20명이 다 갖고 와요. 네. 그래서 같은 노래를 틀고 다 같이 밟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펌프를 밟아보시면 이게 굉장히 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실 제 친구 중에도 뭐 다이어트 한다고 이걸 밟은 친구가 있을 정도인데 생활체육으로 기능을 해버린 거예요. 남미에선. 그러면서 일단 한국이 그 게임 산업 수출액을 좀 크게 가져가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남미에서 이때부터 K-팝이 유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수록된 곡이 다 한국 곡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남미 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노래를 같이 흥얼거리는 그런 장면들도 좀 볼 수 있었죠. 네. 앞서 리듬 게임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좀 짚어볼 수 있는 게 사회문화적 의미일 거예요. 우리가 오락실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이 펌프 DDR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게 되는 게 그 전까지 오락실은 여성에게 친화적인 공간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첫째는 일단 당시에는 실내 금연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에 환기도 안 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저기는 음침하고 남자들만의 공간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99년 2000년대에 펌프라는 기기가 들어오면서 오락실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일단 예전에는 썬팅을 두껍게 해서 어두침침하게 만들었던 공간이 이제는 굉장히 투명 유리로 밝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입구에 펌프 기계가 놓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펌프를 뛰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밖에서 봐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니까 오락실 업체들도 이걸 굳이 가려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게임이다 보니까 또 당대에 가장 유명한 노래들이 나오다 보니까 애초에 그걸 틀어놓으면 일종의 프로모션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락실 앞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뭔가 즐거운 공간이 되고 밝아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또 아주 자기가 내면의 시간을 쓰기 위해 오락실에 갔던 사람들보다 그냥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시간이 한 10분 남는데 한번 밟아볼까? 네. 이런 형태의 대중화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크게 참여하기 시작을 해요. 그 이전의 게임들의 성비와 이 펌프 이후의 게임들의 성비를 보면 너무 확 차이가 나고 아마 아나운서께서도 직접 경험하셨기 그쵸. 때문에 매우 잘 아시겠지만 그 전의 오락실과 펌프를 밟을 수 있는 감각이 이 여성 게이머들에겐 굉장히 편안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오락실이라는 것이 특정한 일부의 서브컬처가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가장 큰 공신이 이런 리듬 게임이라고 보고 있죠. 네, 펌프 같은 리듬 게임은 뭐 고수가 되는 게 쉽지 않고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직접 받는 재미도 있지만 물론 또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정말 춤처럼 추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에서 2년을 있다가 나와 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데 그냥 구경만 해도 좋았고 가끔 동전을 넣어보면 펌프가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게 초보자가 클리어할 수 있는 곡들이 앞에 쫙 깔려 있습니다. 맞아요. 예, 뭐 텔미 같은 거는 오늘 처음 밟는 분도 어렵지 않게 돼 있는데 보통 동전 하나 넣으면 한 서너 곡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분화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초보다라고 하면 쉬운 곡만을 쭉 플레이할 수 있고 고수는 또 그 숨겨진 버튼이 있죠.
버튼을 밟아서 뭐 히든을 가거나 네. 이런 또 자기 난이도에 맞춘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큰 흥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임 디자인에서는 격언처럼 나오는 말이 있는데 잘된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면 규칙이 누구나 배우기 쉬워야 하고 고수에게는 이 규칙이 어려워서 파고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네. 이제 격언이 있어요. 근데 펌프가 딱 그렇습니다. 초보도 누구나 밟을 수 있지만 이제 고수는 제자리에서 뱅뱅 돌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펌프가 갖고 있는 다양성이었다는 거죠. 소위 펌프 고수들의 기술 네. 대단하긴 했잖아요. 네. 발판을 정확히 밟는 것도 신기했지만 아예 그걸로 막 퍼포먼스처럼 했어요. 예. 보통은 펌프 DDR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크게 고수의 계열이 나뉘게 되는데 이른바 스코어러 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정확한 타이밍에 밟아서 콤보를 이어가서 최고점을 노리는 형태를 네. 우리가 스코어러라고 하고 이거는 세계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역시 한국 게이머가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DDR이나 펌프에는 뒤에 안전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몸을 뒤로 기대서 발을 잡고 발을 안 보이게 막 움직이면서 그쵸. 이제 누르시는 분들이 이 퍼포먼스 계열이지요. 스코어러 계열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퍼포먼스 계열이라고 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걸 보여주는데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발판을 발로 밟아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대각선으로 밟고 반대 대각선으로 밟는 걸 하나는 양발로 밟고 하나는 손으로 내려치고 네. 이렇게 되면 되게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발판을 밟지 않는 신체 부위들은 그냥 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게중심을 맞추거나 혹은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이 동작들이 일종의 새로운 안무로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도 기억을 해보면 2000년대에는 이제 오락실에서 이런 펌프 DDR 대회들이 많았는데 여기 보면 퍼포먼스 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둘이 같이 펌프를 밟다가 한 사람은 화면을 밟고 이렇게 공중에서 돌아버리고 한 사람은 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퍼포먼스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유튜브에도 요즘 많아요. 특히 네. 뉴욕 같은데 이제 뒷골목 오락실에서 지금도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스코어로와 퍼포먼스로 갈라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중에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종의 예술가로서 불릴 수 있는 지위까지도 획득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진짜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사실 그쯤 되면 뭐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네.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셨을 때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게 내가 게임을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느 순간에는 그냥 춤을 춘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춤을 춘다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의미예요. 인류가 갖고 있는 예술 중에 가장 오래된 예술이 이제 춤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정한 리듬에 맞춰서 몸을 덩실덩실 흔들기만 해도 우리는 이거 기분이 좋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특히 아기들 보면 이렇게 음악 좀 리드미컬한 게 나오면 굉장히 방방 뛰면서 춤을 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춤의 동작을 굉장히 아름답게 뽑아내면 우리는 황홀하다라면서 이제 예술의 경지로 이제 감탄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딱히 뭘 배우지 않아도 춤은 예술이다라는 걸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정말 흥미롭게도 그래서 한번 춤을 춰보세요라고 하면 다 도망가지요. 보통은 춤을 한번 춰보세요 판을 깔면 보통은 다 도망갑니다. 네. 왜 그럴까요? 춤추는 거 재밌다는 거 아는데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창피하거든요. 그렇죠. 판을 깔아놓고 춤을 추라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보통 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배워놓지를 못하거든요. 이제 대중의 시선이 있는 상황에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수준은 만들어야 되는데 난 그렇지 못해. 그래서 춤추는 게 즐겁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꺼내지 못하는 게 이제 오랫동안 우리의 삶이었던 네.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펌프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얘는 게임기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춤을 춰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기계였던 거예요. 기계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죠. 자, 리듬에 맞춰서 발판을 밟아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판을 밟지 않는 나의 몸은 저절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이게 발판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을 밟고 발판을 밟지 않는 게임을 하지 않는 신체는 춤을 춰버리게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 게임을 하세요라고 기계는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춤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은근슬쩍 우리를 춤의 즐거움으로 몰아갔던 게 이 리듬 게임들이었습니다. 맞아요. 발판을 밟다 보면 내가 진짜 춤을 추고 있다 내지는 나 좀 멋지지 않아? 그렇죠. 약간 이런 희열이 네.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희열이 없었으면 투명률이 뒤쪽으로 들어갔겠죠. 기계가 내 춤을 누가 봐도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게임을 한다라는 감각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만드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버튼이 스틱으로 손으로 하는 버튼이 아니라 발로 밟는 버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게 무게 중심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한 신체 동작을 강제하는 발판 그 스위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야 밟을 수 있다던가 네. 아니면 뭐 세 박자라던가 이런 것들은 게임이 이렇게 플레이해야 되라고 규칙을 제시했지만 규칙이 제시하지 않은 동작들은 각자 알아서 내가 좀 더 이 팔을 왼쪽으로 뻗으면 예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들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저러는 건 그냥 제가 정신이 나가서가 아니라 펌프라는 게임을 하는 과정일 뿐이야라가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유흥지구 한복판의 투명 오락실에서도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춤추는 건 창피하다. 하지만 춤의 즐거움이 뭔지는 안다라는 많은 대중들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대중 앞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에 맞춰 춤을 출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말해 게임이라는 핑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게 2000년대의 댄스 리듬 게임이었던 거죠. 펌프가 그렇게 또 예술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 뭐 좀 그런 개념이 있죠. 너무 거창하다. 나에게는 어려운 개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일상 곳곳에 보면 예술이라는 이름을 굳이 달지 않고도 우리 곁에 많이 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펌프가 가장 대표적인 이 대중예술의 사례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생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그 예술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하고요. 다만 어느 순간부터 예술이라는 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술이 우리의 삶과 너무 멀어졌다. 이제는 대중들이 모르는 예술을 한다라고 하지만 네. 한편에선 거기서 선구적으로 뽑아낸 개념들이 어느 날은 이렇게 펌프 같은 형태로 우리의 몸에 와닿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게임이란 매체도 그래요. 결국 매체지 않습니까? 모든 매체라는 건 원본이 있어요. 예를 들어 테트리스 같은 게임도 원본은 중력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중력을 가지고 규칙으로 바꿔낸 건데 펌프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춤이었던 거죠. 그 춤 여러분 창피해서 못 추시죠. 그렇다면 저희가 게임이란 이름 하에 덩실덩실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마치 일종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보조도구 같은 의미로 2000년대 펌프는 우리에게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마지막 곡으로 노바소닉의 또 다른 진심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